네, 여러분, 소프트웨어 컴퓨팅 플랫폼 마지막 차시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기업에서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들도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또 다양한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자율주행 4, 5단계 구현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여러 산업계, 기업들이 이 4, 5단계의 자율주행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또 협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가장 궁금한 거는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이 가장 좋은 기업은 어딘지, 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지금 보시는 그림은 뭘까요? 뭐 엔비디아의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솔루션이 될 것 같고요. 뭐 어마어마하게 부피가 커 보이죠. 이 솔루션, 이 하드웨어가 필요한 이유는 뭐 여기 강의 노트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기반의 AI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제가 바로 지난 차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기반의 AI 학습, 뭐 딥러닝이나 강화 학습 같은 것들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학습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또 자율주행과 같이 실시간으로 이런 대용량의 어떤 이미지를 바탕으로 뭔가 빠르게 객체를 검출하고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엄청나게 빠른 연산 속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알고리즘 자체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연산 속도가 빠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드웨어가 받쳐줘야겠죠. 하드웨어의 성능이 받쳐줘야 이 데이터 기반의 AI 학습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요. 일례로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DGX 슈퍼팟이라는 이런 슈퍼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바로 여기 보시는 엔비디아의 DGX 모델을 가지고 AI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을 위한 이런 신경망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지금 보시는 이런 DGX 슈퍼팟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이렇게 최초로 채택이 또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DGX 슈퍼팟은 뭐 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기본적으로 서버가 56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96개군요. 96개의 서버를 담아 만든 그야말로 슈퍼컴퓨터인데요. GPU가 몇 개가 들어있을까요? GPU가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일반 PC 들어있는 한 개나 두 개가 내장된 게 아니고 이 슈퍼컴퓨터를 위해서 이 데이터 기반 AI 학습을 위해서 무려 1500개 이상의 GPU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 1500개의 GPU의 향연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성능은 9.4 페타플롭스라고 하죠. 그래서 9.4 페타플롭스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강의 노트에 적었지만 초당 9,400조요. 9,400조의 연산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강의 노트에 보시는 것처럼 9.4 F 플롭스, P 플롭스라는 단어가 보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P는 이제 페타가 됩니다. 페타라는 것은 천조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차시에서 페타라는 단위와 규모를 알고 있다. 강의 전 질문으로 이렇게 던져드렸던 기억이 나시나요? 페타는 바로 천조를 의미하는 그런 단위입니다. 자, 뒤에 있는 플롭스는 뭘까요? 플롭스는 바로 초당 수행할 수 있는 부동소수점 연산 횟수를 가리키는 그런 컴퓨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당 수행할 수 있는 부동소수점 연산 횟수가 9.4 페타플롭스죠. 즉 9,400조가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성능이 사실은 저로서도 강의를 하는 저로서도 상상이 안 가지만 전 세계에 한 슈퍼컴퓨터가 500대 정도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22위 정도의 어마어마한 성능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슈퍼컴퓨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자율주행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르게 학습도 하고 또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빠른 답도 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는 이 데이터 기반 AI 학습을 위해서 DGX 슈퍼팟이라는 솔루션을 상용화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소프트웨어는 어떨까요? 소프트웨어.
자, 소프트웨어는 보시면 엔비디아 솔루션이라고 와 있죠. 가상 환경에서의 알고리즘을 검증을 합니다. 드라이브 컨스텔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솔루션인데요. 실제 도로와 가장 유사하게 꾸밉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측이 이제 실제 환경이라면 이 실제 환경과 굉장히 유사하게 가상 환경을 통해서 이 자율주행의 환경을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를 모으고 자율주행을 이제 훈련을 시키고요. 훈련을 시키고 훈련된 데이터로 어떤 비주얼을 생성을 하고 또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후에 이제 실제 주행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 내에서 이 엔비디아의 솔루션이 활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의 장점이 뭐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차량에 뭐 2개의 센서가 달려있을 때, 뭐 3개의 센서가 달려있을 때, 아니면 그 이상의 센서가 달려있을 때, 뭐 센서의 개수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구축을 해서 자율주행 성능을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도로의 환경을 뭐 임의로 바꾸어서 실험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혹자는 뭐 굳이 실제 운전 환경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이걸 굳이 왜 가상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느냐라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 환경은 내가 자기적으로 환경을 꾸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날씨의 관점에선 일부러 폭풍우가 오게 해서 그 환경 속에서의 센서의 어떤 동작 여부를 테스트를 할 수도 있죠. 제가 어떤 실제 도로 주행을 할 때는 제가 임의로 비가 내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임의로 폭풍우가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그 도로에 실제로 폭풍우가 올지도 모를 일이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폭풍우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기서 테스트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에서 그 도로 위에서 폭풍우가 오는 상황도 만들고, 그 도로에서 뭐 갑자기 공사 중인 상황도 만들고, 갑자기 뭐 그 도로에서 이미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만들어서 테스트하면, 물론 실제 환경에서의 테스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환경에서의 도로 주행 테스트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 도로 환경에서 일일이 커버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변수를 임의로 심어서 가상 환경에서의 가상 환경에서 그런 환경들을 심어 놓고 그런 환경들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차량을 어떻게 하는 거죠?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도로에서 가상 환경과 뭔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실제 도로에서 그걸 잘 자율주행 차량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렸던 상황들도 그거예요. 가령 아까 V사에서 진지한 차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캥거루가 뛴다. 그럼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에서 캥거루가 뛰는 상황을 연출을 하는 거죠. 자, 캥거루가 뛰는 상황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시행착오를 겪게 되겠죠. 이렇게 할 땐 어떻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할 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반복적으로 시행착오를 통해서 캥거루가 뛰는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최종적인 어떤 학습 결과를 도출을 해내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것을 실제 도로 환경에서 우리가 임의로 캥거루를 풀어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는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 환경에서 알고리즘을 검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엔비디아도 그런 측면에서 이 드라이브 컨스텔레이션이라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말씀을 안 드렸군요. 자, 엔비디아도 뭐 계속해서 제가 엔비디아를 좀 사례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GTC 컨퍼런스도 소개를 드렸고, 뭐 이미 이 수업을 들으면서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엔비디아는 사실 뭐 말씀드렸지만 그래픽 카드 업체로 사실은 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픽 카드 업체가 왜 자율주행과 관련된 솔루션을 연구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GPU는 그래픽 카드의 용도를 넘어서 이렇게 딥러닝 기반으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알고리즘에서 가장 GPU는 중요한 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그 GPU의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로서 자율주행 솔루션도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 업체가 아니다. GPU고 AI 업체고 또 자율주행 솔루션을 만드는 업체이기도 하다라고 알아두시면 조금 더 유익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굉장히 자율주행을 구현을 하기 위한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솔루션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건 이제 주행 자체를 위한 이제 그 테스트
하드웨어가 되는 거죠. 하드웨어가 이제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AGX 자비어라는 모델, 이런 좌측에서 한번 보실 수가 있죠. 드라이브 AGX 죄송합니다. AGX 자비어라는 모델이죠. 자, 우측에 보이는 건 뭐죠? 우측에 보이는 거는 드라이브 AGX 페가수스라는 모델입니다. 페가수스라는 모델인데 뭐 얼핏 보면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좌측에 있는 칩이 하나가 달렸고요. 우측에는 이제 칩이 4개가 달린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좌측에 보이는 이제 드라이브 X 자비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이제 오토노머스 머신,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해서 설계한 이제 세계 최초의 SoC 모델입니다. 시스템 온 칩 모델이고요. 뭐 저전력을 소모하면서 특히 이제 그 보시는 것처럼 30 톱스라고 하죠. 30 톱스의 연산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테라라는 건 이제 초당 조 단위의 연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30 톱스의 이제 성능을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프로세서는 이제 레벨 2나 레벨 3,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공학회가 규정한 자율주행의 레벨에 따르면 그렇게 하이 레벨급의 자율주행은 아닙니다. 굉장히 초창기의 자율주행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레벨 2라는 것은 결국은 아직은 대부분의 상황을 인간이 컨트롤을 하되 자율주행은 보조적으로 필요한 기능만 제공을 하는 거죠. 레인 디텍션이라든지 뭐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의 이 자율주행을 위한 하드웨어 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벨 4나 5의 어떤 고도화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더 어떤 고성능의 하드웨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소개가 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우측에 나온 이 드라이브 AGX 페가수스가 되겠습니다. 페가수스. 그래서 드라이브 AG 페가수스의 차이점은 두 개의 그 자비어 프로세스가 같이 들어갑니다. 자비어 프로세스가 두 개 같이 들어가고 또 두 개의 그 차세대 이제 텐서 코어 GPU에 기반해서 구축이 돼서 더 고성능의 이제 아키텍처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측에 이제 자비어가 30 톱스의 성능을 보인다면 우측에 이제 페가수스는 그거의 거의 10배 이상의 320 톱스의 그런 계산 성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4, 5단계의 고도화된 자율주행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영상 성능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수의 심층 신경망을 동시에 실행을 하고 굉장히 고도화된 그런 자동화된 그리고 완전한 자율주행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하드웨어 솔루션을 엔비디아에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또 자동차 그 주행에 있어서 자동차 업체들도 엔비디아의 솔루션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어떤 엔비디아의 팬이라서 이렇게 엔비디아의 제품을 소개를 하는 것이라면 오해고요. 실제로 이런 자동차용 반도체를 특히 자율주행을 위한 자동차용 반도체를 내놓은 것이 사실은 두 곳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엔비디아가 되는 거고요. 다른 한 곳은 이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테슬라가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테슬라 정도만이 이 자율주행을 위한 반도체 칩을 자체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좀 소개를 해드린다는 것을 좀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칩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소프트웨어죠.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소프트웨어와 컴퓨팅 플랫폼에 대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율주행을 위한 그 소프트웨어로서 엔비디아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드라이브 AV라는 솔루션, 지금 강의 노트에서 보시고 있는 그 페이지가 되겠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드라이브 IX라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씩 살펴보면 드라이브 AV라는 것은 이 강의 노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perception, 어떤 인지죠. 센서를 통한 인지, 그리고 어떤 매핑, 어떤 지도화하는 거죠. 경로를 지도화하는 거. 그 다음에 플래닝이라는 거죠. 플래닝이라는 거는 지도화가 됐으면 뭐 여러분 내비게이션입니다. 출발점부터 목적지까지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는 거죠. 그래서 AV라는 거는 perception과 매핑과 플래닝을 제어하기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령 퍼셉션이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업서클이라는 건 이제 장애물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어떤 뭐 나와
나와 어떤 보행자 사이의 어떤 그 거리라든지 뭐 그다음 패스라든지 이런 모든 운전에 필요한 주변 상황들을 퍼셉션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 매핑과 플래닝 이런 것들을 이제 드라이브 AV에서 제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솔루션, 드라이브 IX라는 솔루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자율주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인데, 이거는 뭐 그림을 보시면 어떤 솔루션인지 대충 예상이 가실까요? 예. 뭐 자율주행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외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죠. 예,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외부 환경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내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부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뭘까요? 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부엔 누가 있죠? 바로 탑승객이 있죠. 탑승객. 예, 탑승객의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3단계나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율주행이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누가 개입을 하나요? 인간이 개입을 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 인간이 졸고 있다거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뭐 안색이 안 좋다거나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3, 4단계에서는 뭔가 차량의 위급상황이 발생 시에 자율주행의 통제권을 운전의 통제권을 인간한테 넘겨야 되는데 그 인간이 그걸 넘겨받지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내부의 탑승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드라이브 IX라는 솔루션이 어떻게 보면 차량 내외부에 있는 그 탑승자의 상황을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측의 이미지를 보시면 뭔가요? 예, 여기 보면 한 여성분이 운전 중에 졸고 계시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가요? 이 눈의 상태와 고개를 떨군 위치와 동공의 크기를 봤을 때 그걸 당연히 학습을 시켰겠죠. 기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딥러닝과 강화 학습을 통해서요. 아, 이분이 지금 뭐야? distracted driving. 예. 뭔가 운전에서 굉장히 부주의한 상태자. 예. 굉장히 졸고 있는 상태다라는 걸 알람을 해주는 거예요. 예. 이 솔루션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운전자의 상태를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드라이브 IX는 뭔가 내부와 어떤 외부의 탑승자, 특히 내부의 어떤 탑승자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한다면 드라이브 AV에는 또 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인지하고 매핑을 하고 플래닝을 하는 또 외부의 어떤 경로 움직임에 있어서 제어를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솔루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라이브 AX와 드라이브 IX라는 그런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엔비디아가 드라이브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그런 솔루션을 소개를 합니다. 예, 그래서 드라이브 오토파일럿이라는 건 이제 그 자동차 부품 업체 중에 콘티넨탈이라는 업체가 있죠. 예, 콘티넨탈과 이제 GF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엔비디아하고 이제 제휴를 해서 만든 상업용 레벨 한 2에서 3 정도, 2에서 3 정도의 그런 자율주행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브 오토파일럿이라는 건 뭐냐면 뭐 자율주행에 필요한 어떤 외부 객체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뭐 AI 기능을 뭐 제공하는 그런 조종 속도 구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자동차 업체들이 특히 이런 드라이브 오토파일럿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뭐 성능이나 어떤 기능이나 어떤 도로 안전 측면에서 굉장히 그 자율주행에 가까운 그런 정교한 자동운전 기능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시각화 기능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브 오토파일럿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운전자 지원 환경을 어떻게 보면 제공을 하는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는 굉장히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어떤 AI 학습을 위한 또 슈퍼컴퓨터적인 측면에서 이 자율주행을 위한 굉장히 토탈 솔루션을 다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의 초창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율주행의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한 업체를 굳이 양분을 하자면 기존의 완성차 업체, 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같은 업체들, 뭐 BMW와 같은 업체들, 포드와 같은 업체들이 있지만 자동차 업체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엔비디아나 구글과 같은 ICT 업체들도 굉장히 자율주행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업의 목적이 뭐죠? 본 차시의 목적은 자율주행의 소프트웨어 컴퓨팅 플랫폼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소프트웨어 컴퓨팅 플랫폼에 대한 개발 역량은
사실은 완성차 업체보다는 ICT 업체들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엔비디아는 그래서 더 이상 컴퓨터 그래픽에 만족하지 않는다. 게임 그래픽 처리에 만족하지 않는다. 자율주행 시장에서 자율주행을 위한 AI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율주행을 위한 이런 솔루션이나 칩을 만드는 업체 두 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엔비디아가 하나 있었죠. 다른 하나는 뭐죠? 이제 테슬라입니다. 예, 테슬라. 테슬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을 위한 오토파일럿이라는 솔루션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이제 차량에서 발생하는 그런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하고 그걸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학습을 시켜서 이제 AI화 하는 거죠. 인공지능으로 이제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테슬라가 테스트라는 모든 차량들은 다 LTE 등의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차량에서 어떤 정보들이 모두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수집되고 정보들이 발생을 하면 그 모든 정보가 이제 익명화돼서 수집이 되는데 그게 이제 데이터 수집이 언제부터 일어났냐면 2014년부터 이루어졌다 그래요. 보시면 14년 10월부터 주행 데이터를 이제 본격 수집해서 무려 지금 뭐 56억 킬로미터를 주행을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뭐 데이터를 수집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면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오토파일럿이라는 이 솔루션이 더 고도화되고 성능이 뛰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똑똑하신 이제 오토파일럿은 이제 다시 아까 연결된 뭐 LTE 통신망 등을 활용을 해서 기존 차량, 테슬라 차량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에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차량 자체가 주행할수록 차량은 더 똑똑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오토파일럿이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가장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율주행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요 그림이 그 오토파일럿을 구현을 하기 위한 그런 핵심 그 칩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죠. 오토파일럿 하드웨어입니다. 예. 오토파일럿 하드웨어는 지금까지 버전 1.0부터 4.0까지가 소개가 되었는데요. 예, 가령 이제 3.0까지는 이제 이들도 오토파일럿 하드웨어를 쓰되 칩은 이제 엔비디아 거를 많이 썼습니다. 엔비디아의 하드웨어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들도 이제 버전 4.0부터는 이 본인들이 이제 자체 개발한 칩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자체 개발한 칩인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칩 자체가 초당 뭐 수십 프레임을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율주행을 차량을 위한 데이터 분석에는 문제가 없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이제 보안 기능도 굉장히 뛰어나서 보안 부분에서 이제 해킹 시도를 잘 차단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모든 이 칩에서 수행되는 그런 명령이라든지 데이터를 다 암호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020년도 10월에는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을 위한 그야말로 4단계와 5단계 풀 셀프 드라이빙을 위한 그 베타 버전의 하드웨어와 솔루션까지 출시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엔비디아와 어떻게 보면 그 테슬라가 하드웨어 부분에서 이런 자율주행을 위한 칩이나 하드웨어 설계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솔루션 같은 경우에 사실은 엔비디아와 우리 테슬라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업체에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몇 가지 사례들만 좀 소개를 드리면 지금 보시는 건 이제 크루즈의 솔루션입니다. 월드뷰라는 운행 과정에서 이제 시각화를 하는 모든 어떤 인식하고 있는 차량에 이제 센서가 달려 있겠죠. 센서가 달려 있으면 그 센서에서 인식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이제 시각화해주는 실시간으로 시각화해주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크루즈의 솔루션 월드뷰라는 솔루션이군요. 오픈으로 무상으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개발을 했는데 라이센스 없이 오픈으로 공개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일단 먼저 눈에 띄는 것 같고요. 크루즈뿐만 아닙니다. 우버. 아까 엔비디아가 더 이상 그래픽 처리 업체가 아니듯이 우버도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차량 공유 업체가 아닙니다. 우버도 이 자율주행 솔루션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우버도 역시 자동 시각화 시스템으로 ABS라는 시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우버도 역시 이 ABS 소스 코드를 무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 하나는 굳이 이 크루즈와 우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힘들게 개발한 솔루션을 무상으로 굳이 공개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마치 과거의 어떤 스마트폰 생태계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어떤 모든 소스를 오픈으로 공개한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픈 소스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이들은 이제 자율주행차 생태계를 우선적으로 구축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자동 시각화 솔루션에 있어서 이 시장 자체를 좀 장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이런 오픈 소스를 공개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런 스마트폰과 안드로이드와 마찬가지로 어떤 전면 상용화를 위해서는 이 호환성이 필수거든요. 호환성이 필수인데 이런 호환성을 위해서라도 소프트웨어 시장 전체를 장악하고 초창기에 소스를 오픈을 해서 시장을 선점을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보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그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모바일 시장을 그런 방법으로 장악했던 그런 어떤 로드맵을 이들도 구축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예. 뭐 솔루션도 솔루션이지만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인텔, 모빌아이가 이제 인텔의 인수합병이 되었죠. 모빌아이의 솔루션인데요. RSS라는 이제 Responsibility Sensitive Safety라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아닙니다. 이거는 규칙에 대한 솔루션입니다. 규칙에 대한 솔루션. 왜냐? 모빌아이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완전한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제로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쨌든 불가피하게 교통사고는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근데 인간의 심리는 어떤가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를 그 교통사고 한 건 때문에 사실은 완전한 자율주행이 구현이 된다면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사고 확률은 줄어들 테지만 아무래도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자율주행차를 불신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가정은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어떻게든 모든 경우의 수,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규칙으로 입력을 해서 어떤 규칙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규칙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그 규칙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어서 아예 자율주행이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칙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의 어떤 기계에 대한 불신도 있지만 또 사고가 발생을 하면 책임을 누가 지나요? 뭐 그 부분도 이제 뒤에서 제가 뒤에 주차를 통해서 또 다루게 되겠지만 뭐 운전자의 책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저는 자율주행이라서 운전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나의 책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 혹은 제조사의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제조사 입장에서도 이게 우리의 책임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 소재도 불명확하고 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에 대한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 경우의 수를 따져서 결과적으로 사고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회피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솔루션이 이제 Responsibility Sensitive Safet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딥러닝을 얼마나 잘 구현을 하느냐. 딥러닝을 잘 구현을 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또 자율주행이 어떻게 하면 그런 사고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 규칙에 대한 모델링. 그런 부분들이 4, 5단계의 자율주행을 구현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 네트워크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ICT 업체와 자동차 업체들이 이렇게 레벨 4와 5를 위해서 본인 스스로의 어떤 힘으로 개발을 하기가 어려우니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인수합병과 투자를 통해서 이 레벨 4와 5를 위해서 서로 합종연행, 협력을 하는 구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그 AVCC라고 하나의 컨소시엄인데 이것도 역시 다양한 업체들이 한데 모여서 어떻게 하면 완벽한 자율주행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생각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건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이 가장 좋은 업체는 어딘가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네비건트 리서치라는 컨설팅 업체에서 이렇게 매년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하나 재밌는 거는 어쨌든 2017년과 18년에는
주로 완성차 업체들이 이 기술에 있어서 상위권이었는데 2019년과 20년에는 이런 ICT 업체들, 웨이모와 같은 또 뭐 바이두와 같은 인텔 모빌아이와 같은 이런 ICT 업체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만큼 ICT 업체가 이런 AI나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이 뛰어나다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은 우리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10위권이었는데 6위권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배경에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애프티브 현대자동차라고 되어 있죠. 예. 실제로 현대자동차가 애프티브와 절반씩의 지분을 가진 채로 조인트 벤처를 2019년에 설립을 합니다. 예. 그것이 주요하게 작용을 해서 자율주행 솔루션 기술을 보유한 애프티브와 현대자동차의 기술력이 결합이 돼서 이 자율주행 순위가 한층 이제 끌어올려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자율주행 4, 5단계의 자율주행의 어떤 기술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딥러닝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규칙에 대한 어떤 정교한 모델링을 통해서 사고를 최소화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더 중요한 문제는 이건 뒤에서 배우겠지만 맛보기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완전한 자율주행이 정말 도로에서 자유롭게 주행을 하려면 법과 어떤 정책적인 제도적인 정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율주행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이죠. 소비자가 얼마나 이 자율주행차를 잘 수용을 할 수 있느냐, 수용성의 측면도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또 국가별로 또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뭐 상위권에 있는 국가는 아닙니다.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인프라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뭐 법과 제도적인 정비적인 측면에서 또 소비자의 수용성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사 결과가 한 컨설팅 업체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본 플랫폼 수업 이후 종료가 되고 나면 이런 법적인 제도적인 현황, 뭐 상용화 현황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시간이 있을 건데요. 어쨌든 이번 수업에서는 여러분들 이 소프트웨어와 컴퓨팅 플랫폼 구현이 얼마나 어렵고 그래서 레벨 4와 5까지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들이 단독으로 개발하기는 어렵고 합종 연행을 통해서 활발히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 라는 것들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컴퓨팅 플랫폼을 모두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계속해서 또 자율주행의 또 다른 플랫폼에 대해서 학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